네, 허번자 전략회 6월 30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. 이제 내일부터는 7월 달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전에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요. 네. 이 계양산에 요즘 러브버그라는 거 있잖아요. 예, 예. 그 사진 보셨어요? 계양산이라고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에 예. 러브버거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산을 덮었더라고요. 아, 그 엉겨붙기 이렇게 좋아한다면서요? 그러니까요. 이게 참 대통령이 떠나니까 왜 갑자기 곤충들이 이렇게 창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참 신기해요. 신기해요. 딴 지역도 아니고 하필 왜 계양산에 그렇게 정말 그 많은 러브버거들이 버글버글 거리는지 참 신기한 모습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. 저 보십시오. 지금 사진 보면 저게 이제 바로 저 계양산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예전 지역구였어요. 그렇죠. 네, 저기 계양을. 지역구인데 특히 저 지역에 러브버거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.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잘 안 저 돼요. 정도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무슨 저기 도로 포장하려고 뭐 깔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니까요.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사체가 쓸어 담아도 끝이 없대요. 이재명 대통령이 떠나니까 저 버거들이 저게 음. 창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하여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꽤 아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. 요즘 뭐 워낙 이 버그가 저 유행인데 이게 뭐 한 일주일 정도 간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수명이 오래 길지가 않다고 그럽니다. 이 러버거들이.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을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오늘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습니다. 전국 법관회의가 지난번에 이제 회의를 다 못 끝내고 속개를 내서 오늘 열렸는데 결국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. 끝났는데 아무런 의결도 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. 법관회의 내부에서 특히 최근에 이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흔들기라든지 또 이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특검, 탄핵, 청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관들이 이거 좀 뭔가 이 재발 방지를 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법관 대표 16명만 찬성을 했고 67명은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제 뭐 판사들 자체도 이제 눈치 보기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그렇게 가네요. 네. 이게 참 이 판사들이 권력 앞에 하염없이 약해지는 모습들, 특히 이제 법관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법원 내에서 소장파들일 텐데 전혀 이 아무런 결정도 없이 특히 최근에 대법원을 향해서 또 법관을 향해서 뭐 탄핵을 하겠다.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몰아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오늘 결국 끝이 나버렸습니다. 참 사법부의 조종을 울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. 보통 이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면 제일 먼저 이 사법부가 일단 좀 무너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저 법관회의 지난번에 연기됐을 때 그 개최하는 것 자체를 놓고도 네. 그 정족수가 있잖아요.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몇 명 이상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높지를 않은데 뭐 20%인가 그렇죠? 네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즉각 열리지를 못하고 또뭐 대선과의 일정 조정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사법부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을 원론적으로 논하기에도 이미 좀 전체적인 맥락이 상당히 그쪽에는 불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번에 추경안 중에서요, 이 채무를 갖다가 소각한다는 거,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보면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에 113만 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 채무를 세금으로 소각하겠다. 이런 이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보니까요, 2020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이상 연체한다든지 5천만 원 이하 이게 연체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이 원리금을 다 탕감해 주는 건데요. 문제는 113만 명의 채무를 소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열심히 성실히 갚은 분들이 361만 명이라고 그래요. 그러면 이 361만 명이라는 분들은 그렇죠. 뭐하러 이게 성실하게 납부해야 했을까요? 그러니까 성실히 그 납세의 의무를 한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죠. 네. 저게 그러니까 약자를 구제해 주겠다.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자영업자들이 이 폐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. 폐업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대출 받은 걸 다 토해내야 돼 갖고 그래 가지고 그 폐업 좀 신속하게 하고 다른 데로 전업하는 게 늦어진다. 네. 그래서
그 부분을 좀 뭔가 해결할 필요는 있다라는 문제 제기는 있었어요. 네네. 저는 뭐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앞으로 뭐 이른바 모럴 해저드가 뭐 만연화 되겠죠. 앞으로 성실 상환하면 손해 못 다.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게 참 사회적 정의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정말 국가의 세금 자체를 정말 이게 딴 거에 제일 앞서서 사실은 그렇게 내시는 채무를 갚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장관들 보니까요. 특히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장관을 보니까 본인이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추징금을 2억 원 이상을 추징금을 당했는데 재심을 신청해서 재심 결과 나올 때까지 안 내겠다. 자, 그리고 뭐 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총리 후보자 추징금이 있었는데 지난번 공천 때 되니까 그때도 갚아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어떤 이 장관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관념이 없으니까 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야 5년만 버티자 또 하면 뭐 저 또 탕감해 주겠지 이런 모라헤르즈가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죠. 그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고 사실 뭐 방금 전에 이제 뭐 장관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물어야 마땅할 그 추징금 같은 것도 내내 미루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거나 혹은 뭐 재심 신청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준법 의식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? 네.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연체 못할 바가 있느냐? 더군다나 이거 정말 늘리고 늘리게 되면은 끝에 가면 뭐 어떻게 되겠지?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볼 때 건강성이라던가 네. 공정성 이런 것들을 해치는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거 뭐 부채 탕감해 주는 거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절벽 끝에 매달렸다가 일부 그것이 이제 해소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 113만 명이 모두 그럴 경우냐 아니면 그의 거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성실하게 성안한 분들의 경우는 뭐가 되는 것이냐 이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. 저는 좋은 정치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성실하고 열심히 또 본인의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분들이 존중받고 그런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사회. 저는 그게 좋은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돈 차곡차곡 모아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나라.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. 아예 진입 자체도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뭐 부모로부터 상속받고 뭐 이래서 현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줍줍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고 애들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. 그게 좋은 정치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네. 근데 지금 뭐 이 부동산 그 대출 제한 6억 원으로 한 것도 그렇고요. 한마디로 그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에요? 그렇죠. 이게 딱 보니까 그 현금 10억 없이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요. 노도강, 네. 금강구, 음. 저기 그 변두리 중에 변두리. 네. 예. 그 변두리 그러면 안 됩니다, 또. 아니에요. 거기 분들은요. 네. 제가 이제 도봉에서 의원을 해서 그쪽 정서가 뭐냐면 도봉 서울 맞냐? 네.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. 아, 참, 이게 참, 이게 희한한 게요. 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렇게 정말 이 집값기가 어려운 건가요? 오히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안정되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오고. 그러니까 요번에도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당선이 거의 뭐 되니까 빨리 집 사야 된다. 집값이 반드시 오를 거다 했는데 그 말이 여지없이 그냥 맞아 들어갔어요. 결국 집값이 이렇게 그냥 또 폭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데다가 이제 그 2번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3번째마저 만약에 이게 집값 상승이 앞으로 꺾이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면은 네. 이거는 정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집값을 일단 뭐 근시안적으로 잡아보겠다라는 네. 것인데 이게 시장의 작동 원리를 근본적으로 어딘가 뚝 잘라 놓는다든지 묶어 놓는다든지 이게 결과적으로 종국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네. 여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 문정부 때 그 사실 소주성 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? 네. 최저임금의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가 그렇죠. 나왔었잖아요. 그리고 전월세에 관해서도 그 이제 그 5% 상한제
그걸 두는 바람에 오히려 시장이 교란이 되고 그 4년이 끝나고 나면 더 폭등하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. 결과를 네. 가져왔단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 뭐 세금으로 조정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대출 규제라는 방법을 지금 쓰기는 썼습니다만 이게 몇 년 갈까요? 어느 정도나 이거를 제약할 수 있을까요? 맞아요. 시장이라는 건 어차피 돌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굉장히 근시안적인 정책이고 이 효과가 어느 정도나 지속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. 네. 참 이런 부분들을 좀 모르겠습니다. 국민의힘이 좀 신경을 써야 될 텐데 뭐 정치인이 딴 데가 팔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진짜 사채 시장 이런 게 막 커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. 그렇죠. 예. 이게 대출을 안 그럼 되니까. 더 고금리 아니에요, 그거는. 그렇죠. 예. 이게 또 그러면요, 이 전세 구하는 분들이 네. 어마어마하게 전세값 올라갈 거예요. 이게 또 전세 대출도 안 되고, 그러니까요. 그리고 특히 뭐 저도 자녀들 지금 둘이 있습니다만 이제 결혼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집 구하는 문제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정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요. 우리 청년 세대가 이렇게 절박성 있게 또 절망하는 이런 사회가 만드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들을 좀 집착을 해서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정책으로 좀 반영하고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로텐도어에 앉아서 김밥 드시고 계시면 뭐 문제가 해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참 뭔가 뭘 집중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오늘 채널A의 그 런치 정치라는 그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실렸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재보궐선거 때 그때 곡성 선거인가요? 그때 이제 아마 참패를 했습니다. 참패를 했는데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선거 뭐 한 수백 표밖에 얻지 못했어요. 근데 가장 먼저 거기 가서 이제 많은 분들 인사를 했습니다. 그때 또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였었어요.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본인이 막걸리 한 잔을 얻어 먹었는데 네. 이 술을 못 먹지 않습니까? 아주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. 그 뒷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이번에 기자가 썼는데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호남을 향한 애정 뭐 이런 것들이런 것 같습니다.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. 그리고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납니다. 하나의 이 개혁 사과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또 젊은 한 사람을 비대위원장 시켰다가 또 팽 시켜버렸습니다. 정말 구제불능에 있는 정당 같습니다. 자, 이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거의 국회의원 이 장관이요 거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뭐 거의 내각제와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요것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오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